전에 있었던 잭슨홀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매파적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7월달 대비해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원달러예요, 원달러. 아, 원달러요? 예. 네, 그래서 1,400원 갈까 안 갈까? 이게 그 핵심 그 주제인데. 네. 근데 1,400원이 간다 안 간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제 금리 차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랑 맞습니다. 한국이랑 금리 차가 어땠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수출이 잘 돼서 아니면 수입 때문에 환율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달러 얘기할 그렇죠. 때는 수출입 가지고서 네. 이제 수출입 물량 때문에 이제 환율이 많이 수급이 움직였는데 어쩌니, 수급이 어쩌니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 멀리 갔고 이제 너무 가도 너무 멀리 너무 갔죠. 멀리 네. 가서 이제는 그냥 각자 불러서 누가 금리가 어쩌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페리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상한 교과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군데서도 매크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국민이 이제 막 거의 경제학자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걸 그 작성하면서 보니까 이제 되게 미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좌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8월 24일 날 제롬 파월의 딜레마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거 그냥 한글로 바꾸면 그 헤드라인 밑에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인을 드라이버라고 걔네들이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요인들이 여기에 머무른다면, 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계속 될 거야.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파월이 얘기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거의. 근데 이날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올랐어요. 오히려. 예, 안 당연- 빠졌어요. 당연히 빠졌어야 되는데 네. 안 빠지고 오히려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 다 올리면서 끝냈어요. 플러스로 끝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파월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장을 그쵸. 올렸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1, 2, 3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1, 2, 3번이 탈세계화. 결국 미중 무역 갈등 이 얘기를 이제 탈세계화라는 표현으로 그냥 이제 메꿨던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공장 중국은 중국에 있고 미국은 미국에 있고 네. 그래서 다 각자 짓고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각자 지었으니까 이제 너한테 안 줄 거니까 지적재산권 이런 거 너 가져가지 말고. 어제도 이제 엔비디아 그런 예, 뉴스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이제 뭐 인공지능 자꾸 너 잘 나간다 그러는데 그냥 반도체 없이 가보지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이제 뭐 중국의 무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거기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부품이 거에 들어가는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다 거였다는 들었더라고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 무기도 그게 되게 크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안 줬더니 무기를 못 만들더라. 아. 예. 그걸 좀 러시아에서 미국이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쟤도 그냥 안 주면 되는, 이거만 네, 안 주면 네, 쟤도 네. 무기 없는 거네. 나랑 같이 맞짱 뜨는 하이테크 무기가 없는 거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또 뭐 드론 추락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대만에서 막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것도 대박으로 커질 만한 뉴스인데 조용히 어떻게 그냥 또 묻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잭슨이 너무 커가지고 네. 예, 다른 애들이 어디 다 올라오지 묻혔어. 다 좀- 묻혔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세계화가 제일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노동력. 이게 노동력이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노동력 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임금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단 노동력 감소하면서 네. 임금 상승된 채로 다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네. 못 내려오고. 근데 이제 네. 우리도 계속 이제 월급 받아보지만 월급 한번 올라오면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잘리든가 아니면 월급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노동력 부족. 그래서 이제 실업률 부분들을 결국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못 자른대요. 다시 구하려니 못 구하는 걸 한번 당해가지고 네. 기업들도 쉽게 못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해고한다 그러는 게 이제 IT 쪽 사람들은 좀 해고를 하는데 네, 실제로 맞아요. 블루칼라나 이제 워킹 레벨들은 못 해고 자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가스 얘기 저희들 나눴지만 네. 가스값, 석유값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에너지 공급 부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까지 다 들어갔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에너지란 표현으로 바뀌어서 예, 에너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플레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로 인플레가 쭉 갈 거다. 안 내려간다는 거죠. 2%대 이런 거 이제 좀 잊어버려라. 이제는 그럼 뭐 지금 최소한이 5%잖아요. 최소 네, 5%. 이제 사 네. 진짜 잘 돼야 사. 뭐 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다시 24일 이게 그러니까 잭슨홀 하기 전인데 네. 잭슨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파월은 여기에 하나 더 붙였죠. 너네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감수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 얘기가 이제 딱 파월의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주가를 올렸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베런스에서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이때는 제목이 잭슨홀이 비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가 제목이었어요. 뉴스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주가를 거의 한 2% 올렸어요. 나스닥을 1.78인가를 올렸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날도 왜 오르지? 그래놓고 저거래. 그래서 비둘기로 해석될 거래. 그러면서 확 올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얘네가 해석한 게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결국은 시장에서는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루 차이로. 그리고 요 다음 날은 잭슨홀이에요. 그러니까 수목금 때리면서 수목금 때리면서 수요일 날은 저에게 잭슨홀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주가를 조금 올리고 네. 조금 올려놓고서 이제 비둘기야 그랬더니 대박 올려버리고 이제 그리고 잭슨홀 나오면서 하고 나서 끝장을 네. 끝장을 한 번에 봐버리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때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를 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잭슨홀에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4가지를 잭슨홀은 중장기 정책을 얘기하는 미팅이다. 네. 뭐 다음번 FOMC에서 올릴 거다 내릴 거다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예전 2년 전처럼 평균 물가제 하겠다. 또는 뭐 인플레가 뭐 일시적이다. 뭐 이런 뭐 그러고서 완전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인플레 일시적이다 했던 네.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욕을 먹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작년에 실수를 만회하자. 그래서 말도 조금 질문도 많이 안 받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진짜 했습니다. 짧게 딱 네. 엑기스로 세게 얘기하고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지금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7월 달에 FO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 거였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시장이. 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도 그래서 상승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물 뿌릴 이유는 없다. 네. 그래서 비둘기파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섀도우 레이트라는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섀도우 레이트는 또 뭐야? 그림자 금리. 예. 그게 뭐냐면 도이치에서 네. 얘기한 리서치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QT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다른 요건들 있잖아요. 네. 금리를 조정하는 요건들. 네. QT 말고도 다른 요건들을 할 수 있잖아요. 통화 조절을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한 레이트. 그걸로는 지금 4가 넘었대요. 4.3쯤 된다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안 올려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미 정해진 QT로 세기 때문에 QT만 계속해도 금리를 많이 안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서 4번에다가 애드업을 더한 거예요. 그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섀도우 금리 얘기하고 뒤에서는 네 번째 요건은 뭐냐면 증액되기 때문에 페드가 인상 규모를 그렇게 높이지 않을 수 있어. QT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QT가 만드는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반영한 게 섀도우 금리라고 얘기를 해서 섀도우 금리 상으로는 한 4.3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네, 그럴 그 수 다음에 있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해야 되는 축소시켜야 되는 부분을 2배로 증액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호 밸런스가 맞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규모 때문에 인상을 50만 해도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2% 올렸죠. 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이 됐더니 이제 잭스홀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랬더니 네. 이제 이 keep edit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이제 빡세게 쓰더라고요. 볼코의 귀환. 근데 진짜로 거기에 많이 썼더라고요. 한 서너 번을 똑같은 말을 맞아요. 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그냥 폴 볼코가 책으로 아예 만들어진 용어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이게 결국 그냥 킵이란 단어가 계속 유지란다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잭슨홀 보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예요. 그냥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안 내릴 거야. 예, 원래 그 전에 계속
경기가 침체가 돼도 되는 게 오히려 호재라 그랬잖아요. 네, 금리 맞아요. 내릴 거라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나 그럴 생각 없어를 너무 확실하게 때리니까 금리 그럼 뭐 안 내리는 거나 침체돼도 그러면 결국 내리려고 이 밸류에이션을 했던 부분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잭슨홀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생각을 해놓고서 보면은 비둘기로 피봇을 전환할 생각이 없다. 네, 아예 노 없어 피보팅. 보였습니다. 네, 노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킵이죠 이게 킵에디시죠 이제 상당 기간 유지할 거다.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임금발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봤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 네. 예, 그거랑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도 거의 월스트리트저널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페인을 감수해야 한다. 침체는 올 거란 얘기를 이미 네, 한 거죠 맞습니다. 그냥 그죠. 네. 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4%를 뺐죠. 그리고 이제 뭐 깔끔하게. 어찌됐든 목표는 2%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2%가 언제적 2%인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2%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 나고 나서 뒤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 50 하는 거 아니야? 시장은 75 해놨는데 네. 이러다가 지표대로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날도 지표는 굉장히 좋게 발표됐어요. 네. 이렇게 고용도 되게 좋았고 네, 네. 예, 다 좋게끔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인플레이션도 거의 내려가는 걸로 네. 피크 다 찍은 네, 네, 걸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미시건 그 인플레이션 네. 데이터들도 다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다 분위기는 좋은데 그거 다 묻히고 그냥 저 페인 한마디에 그냥 다 페인을 당했죠 그냥. 고통 분담 하십시오. 고통 부담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폴 볼커 상환하고 소환하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쭉 올린 거 기억나지? 안 내린 거야 이제.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좀 안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그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 앞에서 펀더멘탈한 부분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통은 옵션 쪽이 레버리지가 크니까 네, 오픈 맞아요. 인터레스트나 이런 게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월화수목 그 지금 앞쪽 쭉 부분 보시면은 잭슨홀이 있었던 26일 날 볼륨이 갑자기 늘어요. 네. 옵션 볼륨이. 네.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풋 옵션이 감소해요. 프로핏 테이킹 하는 거죠. 그동안 풋을 열심히 샀다가 이제 엑시트 하는 거죠. 이제 네, 다 빠져나가. 먹고 나오는 분위기. 그래서 26일 거 보시면은 맨 아랫줄이 풋 옵션이고 두 번째 게 콜 옵션이고 네팅된 게 520계약 늘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콜 옵션은 매수가 더 오픈 인트레스트가 늘고 풋 옵션은 오픈 인트레스트 줄고. 그러니까 주가 폭락 4%할 때 이제 풋은 많이 먹었으니까 나오자 네, 그렇죠. 나오는 분위기였던 거고. 그리고 월요일도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풋은 다 걷었잖아요. 네. 1200개 걷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분위기. 그래서 월요일까지도 그래도 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날도 그렇게 폭락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줍줍 했던 거 이제 나오자. 네. 풋 나오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30일 날 좀 분위기가 바뀌죠. 예. 그래 놓고 금요일 31일 날 풋업 밑에 있어요. 31일 거는 네. 밑에 있는 편인데 2,500계약 풋이 늘면서 콜보다 풋이 더 늘어나는 양상을 훅 늘어났습니다. 훅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래량도 장난 아니게 터져버리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볼큐가 25 언더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날짜로 30.6, 30 이상으로 다시 올려놔 버렸어요. 30이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옵션 쪽에서도 이제 아래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전저점 붕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QT 얘기들을 앞에서도 이제 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에서 얘기했던 QT 얘기한 게 완전 잘못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맞았죠. 네. 그러니까 역시 그냥 그 펀더멘탈한 부분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구나. 딴 애들이 막 이제 뇌피셜을 아무리 써도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봐주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QT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QT 부분을 살펴봐야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잭슨홀 다음에 더 가격을 움직일 만한 드라이브가 뭐냐 결국은 QT나 실업률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비. 저는 이제 계속 소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비 줄어들면 끝장이다. 맞아요. 나머지는 잘 지금 모르겠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소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계속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월급도 늘었고 네. 물건값이 올랐어도 전가해서 기업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다 같이 그냥 스케일업하고 그냥 예, 다 같이 예. 살면 되잖아요. 비싸도 뭐. 네, 스케일업하고 그냥 다 같이 살면 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큐티 부분은 어나더 스토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다 아시듯이 국채 300억 불에 MBS 175억 불짜리를 이제 9월 달부터 2배씩 증액해서 600억 불이랑 350억 불로 350 늘리죠. 예, 예.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빨간색이 연준 금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연준 자산이고 밸런스 쉿. 근데 조금밖에 안 내려와 보이잖아요. 딱 보시기에. 네. 그죠? 근데 지금 실제로는 475억 불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475억 불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이 뭐 그 덜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래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만은 하네요. 네. 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에 그러니까 미국 애들 보면 솔직히 하기로 한 거 그냥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기로 한 거 안 하려면 어나운서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얘기할 때 아닐 거야. 걔네들은 하기로 했던 건 할 거야. 왜 이렇게 안 줄었을까? 나도 그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밑에 있는 링크 눌러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그 링크 PDF 예, 올려놓으시면은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그걸 누르시면은 이 리포트로 가요. 이게 그 리포트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준 그 국채 보유 만기 도래분. 그러니까 만기 도래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기 도래하는 것만 있으면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만기 도래분이 부족하면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맨 왼쪽이 이제 8월이었고 9월, 10월, 12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11월 지금 색깔로 칠해진 게 글자 써놓은 거 부분이 이제 12월 22년도 12월까지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네, 뒤까지는 이제 뭐 너무 기니까 네. 앞에 것만 딱 네, 요 네. 3개월 한번 보면 네. 우리는 짧으니까 선물이니까 짧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벌써 9월하고 10월만 해도 부족해요. 그렇네요. 만기되는 네. 거 가지고 600억 불을 못 채워요. 네. 그죠? 10월도 못 채워요. 그쵸? 그나마 11월 달만 채울 수 있어요. 네. 11월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12월은 그래도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9월, 10월 어렵겠다. 네. 이런 느낌 딱 드는 거죠. 그래 놓고 완전히 장을 작살내면 11월 달쯤 가서는 그렇게 그냥 안 팔면 되니까 네, 올리는 그렇죠. 요인까지는 아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만기가 되면 보통은 차환 발행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차환 발행을 할 때 결국은 기관들이 사가잖아요. 네.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페드가 사가고 버렸던 건데 이제 기관들이 사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이 그 부분은 받아가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급도 좀 안정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11월은. 그러니까 네. 이제 딱 예상하기에 아 이거 9월 10월 좀 힘들고 네. 그리고 11월에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금리 네.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물음표 던져 들었던 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이 네. 리포트예요. 뭐냐면 MBS예요. MBS. 네. MBS 잔액을 보시면은 6월 달부터 분명히 줄였는데 하나도 안 줄었어요. 줄지 않았네요, 진짜. 네, 하나도 안 네. 줄었어요. 그게 이유가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냥 영문 뉴스들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 리포트에 있더라고요. MBS는 대부분 선도 거래래요. 투비 어나운스드라 그래서 3개월 뒤에 결제란대요. 그러니까 이번 3개월에 매도를 다 때렸어도 실제 결제되는 건 3개월 뒤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들 내용이 3개월 뒤니까 이제 9월부터 9월, 10월 뭐 그렇게 그때 이제 되겠네요. 175억 불이 줄어드는 거죠. 350억 불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350억 불은 또 그 뒤에 3개월에 줄어들 예정인 거죠. 네, 그냥 네, 밸런스 3개월 상태로. 단위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 하면은 네. 그래서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이러면 얘기가 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팁스예요. 이게 페드가 팁스도 발행되는 거를 거의 다 샀었기 때문에 네, 네. 팁스 부분에서 팁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그게 40에서 50억 불이래요. 아주 돈을 진짜 잘 버는 것 같아요, 페드는. 네, 네, 진짜. 예. 그래서 이걸로 300억 불을 그러니까 했어도 250억 불밖에 감소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MBS는 감소 하나도 안 됐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던 거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225억 불이 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봤듯이 내려가는 양 자체가
굉장히 조금밖에 못 내려가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다 됐잖아요. 네, 아, 네, 그러면 네. 이제 9월부터는 MBS 잔량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또 만기 도래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팔아야 되는 거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장기 금리 올라가겠는데? 딱 이런 느낌 네. 들잖아요. 장기 금리조차는 상승 요인이 요인이 딱 딱 갖춰져 네, 있는 갖춰져 거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또 나스닥 또 힘들고. 예? 딱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걸 지금 다 빼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는 솔직히 이제 콜옵션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줄어서 네. 월화 조금 빠지고 수목금 반등하면서 끝내면 깔끔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리바운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리바운드 아예 못했잖아요. 그냥 줄줄줄 이렇게 그냥 주간으로 꼬꾸라졌거든요. 꺾부러지는 네. 거는 네. 간만에 본 것 같아요. 리바운드 없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거꾸라져서 한 번 더 바닥으로 밀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환율 얘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를 쭉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1,400원 갈까 안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간다. 그리고 이제 1,400원 가면 막 죽을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이 드는 건 1,400원 가서 한 1,450원 정도 가면 그 정도 가면 이제 꼭지 아닐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율도 네, 꼭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도 꼭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돼서 전저점을 한번 트라이해서 폭락을 하면 네. 그때 이제 주식을 사든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거 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혹시 올라가면 포모니까 한 50%나 30% 주식을 있어야 되고 네. 어차피 못 맞히니까. 근데 폭락했을 때 살 돈은 좀 있어야 된다. 그때 물타기 안 하면 이건 살아날 방법이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절대 그 몸빵으로 다 들고서 맞으면 안 된다. 네, 맞아요. 현금 있어야 진짜, 된다. 네, 총알 준비 필요합니다. 총알 필요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레벨이 언제냐를 찾는 부분에 있었을 때 1,400원 이상 돼서 1,450원 정도까지 슈팅해서 올라가면 주가는 많이 폭락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 또 수밖에 없죠.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또 네. 그럴 때 이제 살 수 있는 마음을 미리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에 제가 에쿼티 차트를 안 그려놨는데 네. 에쿼티 차트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나스닥 차트 그냥 쭉 올라갔어요. 네, 그렇겠죠.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뭐 보시면 폴 볼커 얘기부터 나오죠. 80년대 폴 볼커부터 고강도 긴축 나오면서 금리 와장창 올리면서 주가 폭락시키고 막 이랬던 시기. 네. 그 다음에 89년도 북유럽, 일본 부동산 버블 나오고 이제 잃어버린 10년 시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94년, 95년 남미 위기. 그 다음에 97년도 아시아 위기. 네. 우리나라 여기 당했죠. 네, 그죠? 그렇죠. 양털 깎기 여기서 네. 당하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네. 9.11 사태. 9.11. 사태. 그리고 이 서프라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본 10년은 정말 그나마 진짜 태평천하 긴 기간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코로나 한 방으로 내려간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플레발, 경기 침체발, 달러 강세발, 러시아 전쟁발 뭐 막 거기다 뭐 코로나 중국 락다운발 뭐 수도 없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환율이 1,360원인 게 별로 안 높아요. 네. 이렇게 그렇네요. 보시면 안 네, 높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움직인 거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이 크라이시스를 보시면은 원달러가 직선으로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아주 쇼텀으로. 근데 이번에 올라온 1,360원은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빠지기도 쉽지 않아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그 잭스놀 말씀을 드린 게 킵이었잖아요. 예. 키베리. 키베릿이었잖아요. 예. 키베릿이니까 그 이중에 이제 환율도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네. 올리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건 너무 이제 기니까 그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넓혔어요. 차트를. 이제 96년도.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솔직히 IMF 이전과 이후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IMF 이후서부터 이제 봐줘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기 때문에 네. 그 전 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로 다시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IMF 때 우리나라가 얼마였냐면 1,695원. 물론 고가는 더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네. 이 프레드 자료에서 고가예요.
이게 종가 기준일 거예요. 종가 거의 기준일 거예요. 예. 장중에는 뭐 훨씬 더 높겠죠. 2천 네. 뭐 이런 데 맞아요. 갔다 왔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 봤을 때는 뭐 개입도 때리고 뭐 이래서 이 정도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천 넘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그래서 1,695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때가 서브프라임 때 1,532원. 그러면은 테크니컬로 생각해 보면 1,695원 찍고 직선을 쭉 이렇게 1,500원 선 그으면은 대충 한 1,450원에서 1,400원 사이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고점 그면. 그래도 옛날이랑 바뀌었는데 솔직히 그 1998년도 이때하고 서브프라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훨씬 잘 살지 않으세요? 그럼요, 우리 그럼요. 느낌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때 대비로 훨씬 잘 살아요. 네. 네, 비교가 맞습니다. 안 되게.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진짜 비교가 솔직히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때 가격으로 가는 건 좀 오바죠. 음. 그죠?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 개인들이 외국 여행도 잘 못 가고 뭐 달러 간신히 자유화돼가지고 그럼요. 했던 네, 시기인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 상태로 딱 보면은 개인들이 미국 국채도 가지고 있죠. 미국 그렇죠. 주식도 네, 가지고 있고 네. 테슬라도 가지고 있죠. 뭐 다 그럼요.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와 이쪽 시대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고점을 베껴서 클로징으로 가는 거는 좀 오바다. 예. 그래서 결국은 1,450원 뭐 이 정도 레벨 근처까지는 갈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 정도가 고점이 아니겠냐. 이제 문제는 얘네들 양쪽은 다 6개월 1년 내에 아작하고 내려왔어요. 아작하고 그렇죠. 올렸으니까 네. 90도로 올렸으니까 네. 90도로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다지고 올렸어요. 얘도 쉽게 뭐 다시 1,200원, 1,100원 이 레벨 갈까? 잘 모르겠다는 쉽지 생각이 않을 것 듭니다. 같아요. 예, 쉽지 않아 보이죠. 딱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450원까지 점프를 하는 일이 생겨도 결국은 걔가 내려온다고 쳐도 1,300원, 1,200원 선, 1,200원 선에서 그냥 1,250원 뭐 1,3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문제인 거지. 거기서 다시 또 예전처럼 저 밑에 보이는 뭐 1,100원대 뭐 이런 그런 레벨로는 인플레 2% 보기 힘든 것처럼 처럼 이것도 이제 정말 진짜 거기 보긴 좀 어려워 네. 보이는 느낌인 거죠, 딱.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레벨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님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보면 자이언트 스텝 있을 것 같아, 미국은. 네. 근데 우리는 조금씩 올릴게, 계속. 25bp씩만 올릴게. 이렇게 꾹꾹꾹 눌러다 보면은 나중에 뺄 때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근데 제가 이 그림을 19년서부터 우리나라 거를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제가 네. 이제 여기 프레드에서는 베이스 레이트가 없어가지고 CD를 갖다 넣었는데 네. 보시면은 미국 금리는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볼로틸리티가 훨씬 적어요. 앞쪽으로 가셔서 보셔도 실제로 미국 금리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는 마사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려갈 때 덜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덜 올라가게 네, 네. 하는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랑 딱 맞는 거죠. 25bp로 계속 천천히 올려도 대신에 미국은 확 내려올 때 우리는 확 안 내려가겠다는 뜻을 또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 주식도 많이 가지고 네. 있고 그런 상태 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IMF에서 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어. 그 우리나라 옛날 그때랑 달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보려고 했던 게 이제 달러 차트랑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부분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를 보시면은 금리가 그러니까 쭉 올라갔잖아요. 녹색이 지금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인데 그게 지금 2.5까지 올라온 상태고 네. 얘가 지금 러프하게 다들 4% 근처는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예, 네. 3.75에서 4.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할 때 저는 이제 한 10년짜리 4점을 4 잠깐 넘어갈 수는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단기 4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4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미국도 부채가 많으시잖아요. 네. 이자가 너무 많아지면 네. 그걸 롤오버하면서 감당하기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뇌피셜로 네. 생각해보면 그러면 4 정도 만들고 인플레는 4 정도 만들면 일단 뭐 4까지는 다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요. 2는 다시 못 보지만 네.
4는 가능할 거라고 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단기 금리는 한 4 정도 맥시멈 올라가면 4 네, 정도까지 올린다고 치고, 물론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냥 제 뇌피셜은 그래요. 그래서 4는 근처에 갈 수는 있지만 넘겨서 막 이러진 않을 것 같다. 25, 뭐 75, 50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4 근처까지 올릴 때 빨리 올릴 거냐 느리게 올릴 거냐, 스피드는 이제 뭐 이제 파월님께서 알아서, 의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50, 50, 뭐 25 하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킵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렸다가 내릴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4까지 올렸다가 내려서, 예를 들어 3을 내렸어도 3까지 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은 진짜로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50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그리고도 안 내리는 거죠. 우리 왜 그 총재님과 유사하게 50하고 또 50하고 하면서 안 내리는 거죠. 네. 안 내리면 딱 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내리면 힘들잖아요. 네. 지금 다 예상은 내려야 주가도 오르고 네. 밸류에이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좀 극단적인 거 봐야지 빨리 회복도 빨리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의 느낌은 약간 이제는 우리도 천천히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겠어. 마켓 니네들이 계속, 내가 처음에 그 비둘기로 얘기한 거 아닌데 7월 달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막 올렸지. 니네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쵸. 딱 코멘트 너네가 그렇게 한 거야. 딱 그 네, 컨셉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 차로 봐도 지금 이렇게 해서 75bp에서 4까지 올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이 2.5인데 이거 25씩 올려가지고 4 올리려면 진짜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미래 쪽에 인플라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높으니까 당연히 원달러가 뭐 400원 가도 1,400원 1,4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가 네. 하나도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 달러 금리 대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적이 있어요. 앞쪽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CD 금리 상태로 봐도 네. 페드 금리가 우리보다 위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2007, 8년도에 한 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아주 잠깐씩 우리의 금리께서 이제 더 아래로 내려오시는 적이 있어요. 네. 잠깐 있네요. 네, 잠깐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렇게 되면은 막 우리나라 막 잘못되는 것처럼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거 있었고, 그리고 뭐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런 이후에도 미국 주가도 올랐고 한국 주가도 올랐어요. 네.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에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캐시 잘 들고 있다가 다 무서워할 때 질러서, 근데 저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400원 안 가고 중간에 털더라고요.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근처 되면 좀 더 파지티브하게 오히려 행복회를 돌려서 끝까지 계속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차트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를 오버랩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는 좀 좁혀놔가지고 97년도 이제 아시아 위기, 우리나라 IMF 때,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게 이제 원달러 그 세 개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달러 인덱스예요. 보시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옛날은 약간 달러 인덱스랑 우리나라는 막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렇네요. 스케일도 네, 그렇고 네. 다르게 움직였는데 한 2014년도, 15년도부터는 유사하게 움직여요. 네, 그렇네요. 네. 트렌드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머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로나 엔화나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 우리 안 들어있고 위안화도 안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 들어있는 상태지만 걔네들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원달러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BOK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고 전 세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펀더멘탈이 나쁘거나 네.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이랑 비교하면서 자꾸 그런 공포 분위기 가질 필요 없어. 나 IMF에서 있던 사람이야.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IMF 때 자꾸 얘기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제 딱 지워줬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더 확대를 시켜준 거예요. 왼쪽 거보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한 2014년도부터는 진짜 유사하게 움직여요. 트렌드 거의 그렇네요. 네. 꺾이지 네. 않고. 네. 그러니까 2014, 15년도부터는 거의 글로벌 커런시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도. 그래서 1,400원 가는 게 그렇게 막 굉장히 우리가 뭔가 잘못하거나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필요가 네,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는 전 세계 달러 강 이제 피크 찍을 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 파라메터처럼 쓰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 리만 망하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리만 망하고 뭐 이렇다 그래서 뉴욕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그 리딩 인디케이터로 네,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따라가고 리딩 있었는데. 인디케이터로 쓰는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한 140, 150, 140 좀 넘어가는 상황으로 좀 패닉 상황이 네. 생겼을 때가 거의 생기면 그때가 가장 이제 그 바닥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00원 정도는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 1,399원부터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든지. 그러니까 환으로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이제 그때부터 매수하면 되는 거고 네. 예를 들면 아무래도 그때가 진짜 그 이상이 만약에 더 올랐고 하면 완전 그때 진짜 완전 패닉이 된다는 얘기는 뭐 1,500인가 뭐 그렇게 뭐 날아갈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날아간 상황이라고 따지면은 결국은 오히려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진짜로 막 이제 아수라장 되는 네,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진짜 전쟁을 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달러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진짜 금 가지고서 전쟁 나면 이제 금 주머니에 넣고 현물 들고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까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페이퍼금 얘기하잖아요. 네, 솔직히 네. 페이퍼금은 금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났을 때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소에 들어있는데 네. 그거 뭐 못 바꾸잖아요. 그 목걸이 해야 되거든요. 목걸이. 현물이 있어야 돼요. 진짜. 목걸이 해야 돼요. 네, 목걸이. 네, 금 목걸이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났을 때는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페이퍼골드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뭐 약간 대만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그런 이제 드론 이제 뭐 격추시키고 이랬는데도 뭐 그냥 잭슨 홀로 그냥 다 깔아버리고 미국 빠지니까 아무 왜 안 쳐다보고 이런 상황들 되고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약간은 지금부터는 연말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잘 분위기를 잘 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킵이란 단어가 계속 걸리는 게 언제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쵸. 이게 연말일지 내년 상반기일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질거리면서 1,360원, 70원 이러면서 이게 안 빠지고 해서 패닉도 안 일어나고 아주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 아주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도 낮아지고 이러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게 계속 유지되면 결국 지쳐버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이게 확 빠지면은 싸네 그러고 네, 네, 그렇게 사는데 해서 하겠는데 네. 싼 것도 아니고 네. 비싼 비싼 것도 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살살살 내리고 그러면서 위아래를 안 움직이니까 사타팔라타도 못하겠고 네. 이제 물린 상태 가는 거죠 이제 장투. 그렇죠. 네. 그 상황이 제일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픈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빨리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어떻게 좀 반영 좀 시키고 중간 선거 끝나고 좀 어떻게 좀 돌려주면 좋겠다. 네, 중간 선거 끝나고 이번에 어쨌든 FOMC 때 잘 보고 중간 선거까지 잘 넘어간다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그냥 그만하기로 네, 네, 하고 네. 가스 좀 틀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새해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좀 이제 숨통 치우면서 살아보자라고 네, 좀 해피엔딩 했으면 해피엔딩 좀 가보자. 네. 뭐 이런 이제 행복 회로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행복 회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원래 고용 좋았잖아. 네. 소비도 좋아, 괜찮아, 다 같이 올린 거야. 그리고서 이제 해고도 별로 없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제 착한 분위기로, 네. 행복한 분위기로 이렇게 연말을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뇌피셜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저 원래 되게 우울한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약간의 희망을 저는 현재 트렌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당연한 거야 라고 인식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위험에 대한
불안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뭐 환율 얘기를 이제 잭슨홀부터 이제 환율까지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저도 1,400원 초중반까지는 흐름 자체가 우리 전무님 말씀대로 하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동의하면 1,400원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되게 다갈 주변인들의 것 동의를 같아, 저도 근데 막 얻고 싶어서 다 같이 간다 이런 분위기는 꼭 안 가고 빠지더라고요. 꼭 제가 말하는 쪽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심하긴 한데 아무튼 오늘 우리 전무님 덕분에 오늘 그래도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감,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주식이 너무 폭락이 할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총알을 마련을 해 놓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1,400원이 후딱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세를 조금 더 아니면 밸런스를 좀 맞추는 방향으로 포지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전무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FOMC 끝나고 이제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러면은 저희 이현민 팀장이 그때는 다시 한번 조인을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제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